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08조 비과세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의 개념까지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비과세 살펴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종류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파산선고처분이 있죠. 파산선고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죠. 자,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일단 종류와 함께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에 관련된 비과세 규정.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보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비과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요 1세대 1주택, 즉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일단 비과세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잡으셔야 되고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죠, 여러분? 1세대가, 두 번째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일단은 2015년도는 물론이고요. 2016년도에도 일단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각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충족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충족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충족 시점은 항상 어느 현재다? 양도일 현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계론에서 우리 경제 변수는 저량 변수, 유량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마 이때의 요 양도일 현재의 개념은 스탁 개념, 즉 저량 변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했느냐 못하는 것은 보유 기간 내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현재 시점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확인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했네요. 자, 그래서 A라는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라는 다른 주택을 또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는 몇 주택이 되는 거냐? 2주택이 되는다 그 얘기죠.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다 봅시다. A주택을 양도했다. A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시점에서만 따지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따지라는 얘기예요. 요 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 그러면 이 조건 충족했냐? 1세대 조건 충족한 걸 보는데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인데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라는 얘기죠. 2주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다시 A주택을 양도한 상태에서는 몇 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1주택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러면 다시 이 B라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요 시점에서 이 요건 충족했는지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몇 주택인 상태죠? 1주택 상태죠. 따라서 요 B라는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나와주면은 2년 이상을 보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B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즉, 요 B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2주택 상태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2주택 상태가 있었죠. 2주택 상태가 있었지만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지는 거니까 양도의 현재 시점에서 따지니까 비록 보유 기간 중에 2주택 상태가 있더라도 요 B라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이미 A주택을 처분한 후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조건은 어느 날 현재 시점으로 따지는 거다, 여러분? 양도의 현재 시점으로 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니 못했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만 따져라. 양도의 현재 시점으로만 따지는 거고 주의할 것은 보유 기간 내내 1주택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적으세요. 보유 기간 내 1주택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의 현재 시점에서 충족해야 되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예외가 있죠. 거기 예외 보시면은 1세대 1주택과 부수도지 바로 밑에 박스로서 당구장 표시가 됐네요.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부터 보십시다. 원칙적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뭔데? 비과세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1번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옆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뭐로 말하냐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를 말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즉 무슨 소리냐면은 주택 밑에 있는 이 토지는 무조건 면적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그때는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넓은 토지 위에다가 주택 하나 세워놓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수 토지는 항상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때 기준 면적이 바로 주택 정착 면적, 토지에 닿고 있는 면적이 도시 지역 아니면 5배, 도시 지역 바깥이면 10배. 이때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도시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도시지역이란 말이 하면 농촌과 대응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공법에서 배우셨던 국회법상 용도지역 배우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죠.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지지역, 자연? 있죠. 있죠, 4가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앞글자 따서 도간, 농자 이렇게 외우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농촌과 대응되는 일반 추상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용도지역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을 말한다라는 거 하나만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국회법상 도시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도시지역 바깥이면 그 밖의 지역이 몇 배? 10배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겠다입니다. 그 면적을 만약에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밑줄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바로 미등기 양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가끔가다 여기 오해하는 거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바로 우리는
미등기 양도랍니다. 미등기 양도의 개념 정확히 합시다.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나중에 기본서에는 다 있어요.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안 한 겁니다.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공시법에서는 이걸 대충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붕 뜬 거죠. A로부터 B에게 넘어갔고 다시 B가 C에게 양도를 했는데 B가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이 B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건 우리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서 여기는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기는 못하는 거고 여기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서로 마음은 편해. 정신 건강이 좋아. 안 하는 게 아니야. 난 못한 거지.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여기는 뭐 한 거고? 안 한 거고, 안 한 거. 여기는 여기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여기는 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답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등기부가 없죠. 그렇죠? 그럼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 못해?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러면 그건 미등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럽니다. 안 본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는 가장 전위적인 투기 행위를 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는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말한다. 정 헷갈리면 공시법에서 말하는 뭘 생각해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라. 그러면 그래요. 나 미등기 양도에 어쩔래? 그러면 첫째, 뭘 안 해준다고요? 비과세나 감면, 면제 등 세법상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혜택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는 물론이고 얘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감면, 면제 대상이 된다더라도 그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야? 미등기 양도야. 미등기 양도. 둘째. 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또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 역시 이러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공제니까 그만큼 과세 대상인 소득이 줄어드는 건데 그런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얘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높은 70% 세율로 먹입니다. 현행 세법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세율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득세 70%가 들어오면 항상 소득세 몇 프로 해당해? 10% 상당액이 몇 프로가? 7%가 뭘로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몇 프로 부과되는가? 77%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부담률이.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는 곳에는?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소득세의 상당액의 10% 상당액에 뭐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70%가 때려지면은 이 70%의 7%가 지방소득세로 그러니까 결론은 세부담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7%예요, 여러분. 과표 이력이 발생하면 과세표준 이력이 발생하면 미등기 양도됐을 때는 거의
과표의 77%는 7,700을 세금으로 환수해버리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다 그냥 세금으로 환수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미등기 양도죠. 근데 3번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뭐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 많이 일어나죠. 무슨 주택? 밑줄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서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에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목적. 대상을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전세에서 방 한 칸 사고 또 돈 모아서 방 한 칸짜리를 방 두 칸짜리로 옮기는 거죠. 그 방 두 칸짜리로 넘기기 위해서 한 칸짜리를 처분할 때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리면 두 칸짜리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거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안 할 테니까 너 집 많이 넓혀라 그 얘기야. 근데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일반 서민 주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 꼭 기억해 두셔야죠. 어느 당시 거기 양도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항상 양도소득세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시점이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 실가 기준입니다. 실지 거래가에. 실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초과하는 주택,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9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9억 원에 양도하면 일반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을 뭐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러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출전이 이건 잘 안 물어봐요.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해놓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과 밑줄 여기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밑줄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 차익 전액을 과세한다. 그러면 맞냐 틀리냐 그 얘기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일 때는 여러분 양도 차익 전액 과세입니다. 전액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고가주택일 때도 적용하는 거냐 그 얘기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을 전액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분 계산. 이게 중요합니다. 출전이 이걸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미등기 양도이면 양도 차익 전액 과세를 하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전액 과세하지만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 전액 과세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고?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 전액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분 계산한 것은 어떻게 안분 계산한 거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해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안분 계산 방법입니다.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기본서는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일 때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 제가 취득을 할 때, 여러분, 취득할 때 7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양도를 하는데 양도 당시가액이 얼마냐? 10억 원이에요. 얼마 주 사서 7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다고요, 여러분? 10억 원에 팔았다고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뭐냐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7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3억이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양도차익 3억 원에서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이 양도한 것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다 봅시다. 자, 시험에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라 그 얘기죠, 여러분. 즉 3억 원에서 과세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란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얼마 양도하다 보니까 10억에 양도하다 보니까 무슨 주택이 걸려버린 거야? 고가주택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고가주택. 일반 주택이나 고가주택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를 적용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란 얘기죠.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냐 그 얘기죠.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냐?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 3억 원 전에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얘기 여러분. 3억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양도가액 얼마? 10억에서 무조건 상수 얼마 빼? 9억을 뺀 가액이 당해 양도가 얼마?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죠? 그 얼마야, 몇 프로야? 10%죠, 10%. 그러면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만? 3천만 원만 과세하라는 얘기, 3천만 원만. 요게 예전에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거죠. 얼마만 과세하라고, 여러분? 3천만 원. 몇 프로만 과세하라는 얘기야? 10%. 즉,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요 부분만 과세하라는 요 부분만. 그럼 9억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9억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니까 일반 주택은 그대로 뭐로 해주는 거고? 그대로 뭐 해주는가? 비과세 몇 프로죠, 여러분? 일반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예요? 아니, 전체가 10억 중에서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니까? 우리 이것도 어려워. 10분의 9 몇 프로예요, 여러분? 90%죠?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에서 3억 원이 몇 프로인 90%는 얼마는 3억 원의 90%는 얼마냐고. 39, 27. 그렇죠. 2억 7천만 원이죠. 요 놈은 그대로 뭐 해주고 3억 중에서 90%는 2억 7천만 원. 요 놈은 그대로 뭐 해주고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고. 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 몇 프로예요? 10%. 요 놈은 얼마야? 3억 원의 10%가 얼마? 3천만 원만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얼마 중에서 3억 원에서 90%가 차지하는 얼마는 2억 7천만 원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가 얼마? 1억 원이 전체가액 얼마?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그 10%만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양도차익 얼마 중에서 3억 중에서 2억 7천만 원 그대로 뭐 해주는 거고 비과세 해주고 10%는 얼마만? 3천만 원만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하죠.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가 밑줄 나왔다. 뭐 나왔어요 여러분? 예, 조합원 입주권 나왔네요. 밑줄.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취급하라 그랬죠, 여러분? 주택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 관련이 없지만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 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데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밑줄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법은 양도소득세나 세법은 몇 주택제로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제로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자. 그러면 이때는 양도차익 전액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밑줄 거짓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중계약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행위를 보냐? 적으세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얘는 세법을 몰라서 소득세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 법을 알면서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악의적, 고의적으로 탄로시킨 거로 보는 겁니다. 무슨 계약서 썼으니까? 이중계약서 썼으니까 너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야. 무슨 행위로 봐, 여러분?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러면 이때는 적으세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적용된다 그랬죠, 여러분? 부정한 행위일 때 몇 프로였죠? 40%죠. 단순 과소신고면 몇 프로인데? 10%인데, 10%인데. 이렇게 이중 계약서를 써서 과소신고했다 그럴 때는 그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립니다. 그리고 일반적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일반적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러한 부정행위일 때는 몇 년이었죠? 제척기간이 10년. 따블입니다. 10년.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쓰면 이중계약서를 쓰면은 너는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발을 못 뻗고 자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도 이제 전액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좀 들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몇 년 이상 봐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어. 그러면 이 고객이 공인중개사님, 저 이 양도한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현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무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어디에 있는 게 국내에 있는 주택이 몇 개 된다는 얘기야? 1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국내 주택과 대응되는 무슨 주택은? 국외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외 주택은 무조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과세 대상은 어디 있는 것만 해주는 거니까 국내에 있는 주택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까지는 비과세 안.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즉 1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는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라고요? 국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1주택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갑씨가 A라는 주택을 지금 양도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양도했어요. 근데 이 A주택은 국내에 있는 건데요. 이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A주택이 아니라 B주택이라는 것인데 이 B주택이 국외에 있답니다. 그리고 얘가 2년을 보유하고 양도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1세대가 A주택이라는 국내 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2년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양도하는 이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응? 비과세 받는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잘 판단하세요. 뭘 자꾸 여러분이 뭘 조건 붙이려고 하지 말어.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거기다 자꾸 무슨 조건을 붙이려고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다 아니다만 빨리 판단해야죠. 지금 결론은 제가 뭐냐면 이 상황, 이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 제시된 조건에서 갑이 양도는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야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비과세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받는다고. 결론 비과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는다고. 아, 집에 갈까? 아, 분명히 1주택일 때 비과세 해준다며. 근데 여기 지금 주택이 2개라는데 왜 또 2주택인데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씨. 남들도 왜 안 나오나 이유가 다 있었어. 여기서 1주택은 뭐만 가지고 따지라고? 국내에 있는 것만 따지라.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은 몇 주택자로 보란 얘기야? 1주택자로 보란 얘기야. 어디에 주택이 있지만 이거는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론 갑은 몇 주택자로 본다고? 1주택자로 본다고. 자, 그래서 요거 처분했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외국에 있는 주택 하나 남았죠? 자, 얘를 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몇 년 보유하고 양도했어? 2년 보유 후 양도했어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못 받는다고? 네, 못 받는다고. 왜냐면 어디 있는 것까지는 외국에 소지한 주택까지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요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법에 나온 대로만 물어보면 좋은데 자꾸 케이스로 물어봐 여러분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는 실무에서 고객이 물어보는 상황 하에서 여러분이 세법의 요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1, 2, 3, 4, 5. 틀린 거 잡아내봐라.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세법 16개에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얼마나 내가 공부하겠어. 중요한 민법.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세법 공부 못하면 이제 삽질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삽질, 실무 나가면 더욱더 삽질. 뭘 알아야 대답을 해야지 고객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국내의 1주택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라 여러분? 국내. 즉 비과세 대상은 어디 것만 해준다는 얘기야? 국내 것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주택은? 국외 주택은 결론 이거야. 국외에 내가 주택 갖고 있어? 그러면 비과세 여부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세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무조건 그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뭐야? 무조건 뭐야? 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3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요건에는 무슨 규정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1세대라는 개념인데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얘가 답으로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예외는 양도 당시 주택이 몇 개 되는데 1주택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주택의 1주택이 있죠 여러분.
308쪽에 1주택 있죠? 그 밑에에 1주택의 예외 당구장으로 조금 흑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밑줄, 다음의 경우는 뭐라 한다 해서 1세대 1주택을 본다. 요거는 바로 1주택의 예외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있죠? 찾으셨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중요하고 실무 나가서도 이것은 몇 주택인 상태인 경우에도 2주택이야. 그럼 원래 2주택은 비과세를 봐도 못 봐도 못 받죠.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되니까 1주택. 그런데 이 2주택이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거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 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2년 이상 보유를 묻지 않고, 즉 여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보유 기간을 묻지 않고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예외 규정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2년 이상 보유의 밑에 당구장 있죠. 1세대 1주택 여기 밑줄 가끔가다 여러분 이걸 놓쳐. 1세대 1주택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아니야. 309쪽 봐야 돼. 309쪽. 예, 메뉴 309쪽에. 1세대 1주택에서 다음의 경우 보유기간 불문 비과세라는 예외 규정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거의 예외죠.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데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은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도 뭐 해준다? 비과세. 근데 밑줄 쳐야 돼. 반드시. 어디다가? 1세대 1주택으로서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건 몇 가지는 충족한 거야? 두 가지는 충족했죠.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이제 몇 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면 1, 2, 3, 4에 해당하면은 이때는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통적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보유기간의 예외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1주택의 예외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1주택의 예외가 두 번째야. 근데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를 벗어나갖고 여기서 자꾸 나와요. 최근에는 주택의 개념. 그러니까 이 시험 출제 경향이 자꾸 바뀌어.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 여러분이 예상해갖고 여기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출제는 그걸 싹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엄한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쫓기는 거야, 여러분. 출전이 너 여기 공부했지? 그러면 이거는 안 내. 요거 안 했지? 응, 요거네. 요런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요즘 문제 스타일이. 예전 문제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공부하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피해가 자꾸 출전의 피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어떤 골격을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어디 부분을 잡고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요즘은 요쪽이 나왔네요. 다가구주택이 한번 책에 나왔고요. 2015년도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즉 주상 복합 건물이다. 주거용과 뭐가 상가가 겸용되는 주택을 겸용주택일 때 그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근데 그게 문제는 겸용주택이더란 얘기야. 겸용주택. 주거용가 뭐가? 상가가 복합됐더란 얘기야. 그러면 어디까지를 비과세 줄 거냐? 비과세 과세 면적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가장 쉬운 문제였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에서 가장 쉬운 게 바로 겸용주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실문 나가시면 여기 있는 내용 꼭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여러분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피스텔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오피스텔 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자 오피스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다 아세요. 뭔지 아세요 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오피스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야 여러분? 뭐냐고. 응? 그렇죠. 얘는 취득자에 따라서 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and 또는 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뭘로 봅니까,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뭘로 봐요, 여러분? 업무시설로 봅니다. 즉 건축법에서 뭐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시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걸 가지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는 얘기 세법은 이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 사용하면 세법은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아니 공법은 업무시설로 보는데 세법은 주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 그래요? 공법은 이렇고 세법은 이렇고 왜 그래요? 그럼 공법은 공법이고 세법은 세법이지.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뭘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시설로 보는 게 원칙. 즉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지만 이거를 만약에 뭐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세법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주택으로 보는 근거가 뭐다고요?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세법에 내자는 가장 기본 원칙. 그냥 실무 나갔을 때 이런 경험을 당하는 거야.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카페에만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연락 좀 되는 대로 좀 전화 좀 주십시오. 뭐 문자들 오고 막 핸드폰에 문자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강의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가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비과세인 줄 알고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 양도자가 펄쩍 뛰는 거야. 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와 버렸어. 너 왜 양도소득세 안 내니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라 하면서 추징이 들어오면서 뭐가 얹혀 갖고 오냐? 뭐가 얹혀 갖고 가세요? 가산세가 얹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도자가 가만히 있냐고요. 분명히 공인중개사 잡으러 옵니다. 당신이 비과세라고 그랬고 아니냐? 비과세로 나 세금 안 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세무사정이 과세고 통지서 왔지 않냐 지금.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왔어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공인중개사인 그분이 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이라 또 전화가 왔죠. 그래서 그쪽 과세고 통지서 받은 거 있냐? 이때.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갖고 있대.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담당자 전화번호 나왔을 거다. 이때.
전화 거세요. 전화 거세요.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뭔지를 확인하세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뭐라냐면 2주택자다. 1주택자가 아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거죠, 여러분. 자, 요거요. 자, 갑씨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요. 요걸 지금 양도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있다 그랬어. 갑이 공인중개사한테 설명하기를 뭐만?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요걸 양도하면서 주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 1세대 몇 주택을 판단해? 1주택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벌써? 2년 이상 벌써. 물론 그 당시에는 3년이었습니다만.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벌써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아,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비과세라고 대답했죠.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 몇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2주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거꾸로 이제 고개 갔다. 아니, 세무서는 2주택이라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 당신 나한테는 뭐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 이것밖에 없대, 그 사람은. 2주택을 파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말고 뭐 있냐? 그랬더니, 아, 내가 오피트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임대 준 거죠. 오피를 뭘 줬다고요? 임대 줬다고요. 그런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한 거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오피트를 뭘 줬는데? 임대를 줬는데 누가?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건축법에서 오피를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다나. 이거 분양받을 때도 오피들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무슨 주택이냐? 아니야. 무슨 뭐로 사용하면? 그럼 뭐로 본다고 우리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세법 몇 주택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2주택. 그래서 세무서에서 추진을 한 거죠. 그럼 이거 공인중개사한테 잘못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걸 물고 나가라. 그 50문은 뭘 주장했냐면 그분한테 공인중개사한테 가산세는 네가 물어내라 이거야. 와서 떼쓰는가? 여러분 실제 그런 일 많아요. 뭐 잘못하면 공인중개사가 물고 늘어지는가? 네가 설명 잘못해갖고 내가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내야 될 거라면 내가 내겠지만은 네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한테 가산세 온 거니까 가산세 부담하라고 사무실에서 땡깡 쳐봐 여러분. 진상고객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진상. 아, 많잖아 우리 진상들. 저도 여차하면 진상되는 거야. 물건 사갖고 잘못했다면 막 빠뽀 우기는 거야. 주특기 아니야 우리 아시더리냐. 왜 소리 꽉 질러가면서. 그럼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한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네가 잘못 없는 거 아니냐, 과실 없는 거 아니냐, 밀고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거 찍소리 못하고 갔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라 하더라도 오피트는 건축법상 뭘로 본다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뭐로 사용하면 뭐로 본다 우리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이냐? 아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양도해서도 오피스텔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로 사용하면?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거꾸로 주택으로 사용했다 양도하면 뭘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이거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걸 생각하셔야죠. 이해되셨죠? 예. 요게 바로 여러분 1세대 1주택과 부수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 정도로 해서 뭐 요 마무리 짓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이 부분 쪽에서 내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309쪽 우리 지금 12월 15일자로 법은 개정이 됐어요. 아, 올해는 아주 일찍 개정이 됐는데 소득세법은 개정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령이 문제예요. 시행령이.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모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령. 이건 아마 내년 1월 말이나 1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본서는 여기까지 반영을 시켰고, 개정된 거는, 기본서는. 예. 지난주에 어제도 나와서 좀 계속 일했어요. 온 거 다 갖고 마지막 최종 출판사하고 합의 봐갖고 최종 교정 원고 봐갖고, 예. 개정된 거 반영시켜 놓고, 인쇄 들어가. 예, 그렇게 주문 넣었는데 요거는 안으로만 반영했어요. 안으로만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나온 안까지만 반영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실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월 말이면 그래도 빨리 하는 겁니다. 보통 2월 달 개정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마냥 기다리려면 책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 개정된 거는 다 반영해갖고, 예, 나왔기 때문에 아마 1월 초면은 첫째 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둘째 주부터는 아마 기본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걸로 가지고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 어쨌거나 별표 3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다. 그냥 별표만 3개 빡빡빡 해놓고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문 과정에서 뭐 그렇게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시험에 거의 매해 나오더라. 예. 그 정도만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309쪽에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들어가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0분 먼저 쉬고, 그렇죠. 쉬고 들어가죠.